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고 MBC 미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넓고 더 두터운 재난지원금의 방향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이 사각지대, 이 취약계층을 최대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한 지원 금액도 최대 5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상한 기준 역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 규모는 최대 2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2조 원 가량을 제안했으나 여당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에 또다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는데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이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또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집합 제한 금지, 영업 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의 발언으로 당정 갈등이 불거졌던 모양새가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요? 네. 수용 곤란이라고? 이게 뭐 사실 재난지원금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일단 기재부 또 의견 중에 이 손실보상법 자체가 안 됐다고 하면서 네. 수용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이거는 그냥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게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제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게 표현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요? 국가가 강제로 내리는 거지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제약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회적 제약이면 어느 정도 수용하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이거 진짜 안 지킨다 하면 방역 자체 불가능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 자꾸 인식 수준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분명히 좀 갈라서 말씀드려야 네. 될 게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사실 뭐 피해 보는 사람이 한둘이냐? 그거는 사회적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네. 아니고 그 정부가 이제 그 강제력을 동원해서 영업하지 마. 내지 몇 시까지만 영업해라고 강제 조치를 해서 인위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대상에 그렇죠.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리 봐야 되는데 같이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보상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한 재산상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법은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에 그런 손실보상 규정이 있고요. 다만 하려면 법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일어날 수 없는 손해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는 좀 없는데 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물론 이제 기재부는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자 손실보상에 관련된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실보상을 이렇게 해당 법, 특히 감염병 예방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좀 축소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약간 뭐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검토 보고서를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낼 때 보면은 원안 통과, 뭐 수정 수용, 신중 검토 이 정도의 표현들로 나오거든요. 수용 곤란은 그렇죠. 사실은 정부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 가장 강한 반대 의사 표시로 아니 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하면 예산 같은 걸 좀 보고 뭐 수용할 때 제한적으로 합시다라고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영 다른 시각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손해라라고 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해버린 거는 손실보상의 그 헌법상 법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저번에 인터뷰 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조류독감이나 구제약이 발생을 해서 그렇죠. 다 해주잖아요. 어떤 농장에 살처분하라라고 이제 그 행정 명령을 내리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눈물을 삼켜가면서 살처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육 두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잖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거 같아요. 못하겠다는 게 아니 법리 같은 거잖아요. 달리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뭐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이 제도 이 법률에 이 감염병 예방 법률에 이 내용을 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럼 제도화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기재부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한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명백하잖아요. 옛다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딱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 재난지원금으로 선별해서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냥 예. 끝내자 소급도 이거잖아요. 안 되고 음. 요거 내가 우리가 시혜적으로 줄 테니까 이거만 먹어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니 무슨 개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좀 제가 헌법 공부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은 왜 저래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나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돈을 주는데 말도 안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업 안 함으로써 그 돈을 받으니까 영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네.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다음에 또 뭐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오늘 뭐 이제 조간이 다 네. 보도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기획재정부 이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곳이 기획재정부잖아요. 네. 여기서 버티니까 결국은 한 신문은 9패 끝에 1승 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던데 결국은 그 보표는 못 준다. 이 기재부가 이제 계속 버티니까 결국은 결국 선별을 주긴 빨리 줘야 되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선별적으로 좀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1승을 누가 한 거죠? 그러면 대체? 기재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 보편 지급은 엄밀히 말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이 오히려 1차 때 한 번 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패니 1승이냐는 건 이제 당장 간의 다툼에서 오히려 기재부가 연승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넘어가죠. 자, 두 번째 뉴스 가봅시다. 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지휘부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해경 지휘부의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보았는데요. 결국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을 해양경찰청에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 유죄로는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나 사건 발생 당시 지휘부가 현장 구조대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 전달 체계의 문제 등을 더 큰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여론을 예상한 것처럼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 측 역시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월호 참사 때 나왔던 이야기가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네. 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졌던 이제 참사가 세월호 참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어제 대답을 내놓은 거잖아요. 국가는 어쩔 수 없었다. 네. 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보고가 잘못됐으면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니까 과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그 공무원들한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럼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씀.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잖아요.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었다면 그럼 국가가 왜 필요한데? 아니, 법리라는 건 있어요. 지금 말해도 과실이니까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 처벌받았죠? 1, 2, 3 정장 1명 처벌받았어요. 네. 그 사람 1명 처벌받고 나머지는 싹 다 무죄라면 결국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조사가 늦어졌던 거. 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아니면 특수단도 만들어졌지만 그 수사가 잘못됐.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게 무슨 보고가 잘못됐으니까 잘못 들었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는지 참.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 제도 다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죠. 이 원인이 가장 크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시 책임을 져야 할 개인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가 더 잘못했으니까.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 역시도 그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결하겠다라고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특수단에서 얼마 전에 진상규명 사실상 뭐 제대로 밝혀진 게 없겠죠. 없었던 거죠. 네. 책임자 처벌 이번에 없죠. 법원에서 사실상 뭐 무죄로서 면죄부 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고 하는 이 정부의 존립 근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실패를 반성하고 이거를 복원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지금 집권한 지 꽤 됐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날 유가족들이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좀 제가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군 이래 최대의 재난이라고 하는 게 IMF 환란 아니었습니까? 네. 이때 어떤 그 정책 당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법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정책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던 게 세월호 참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네. 질문은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법이냐? 라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래서 제가 이게 무리하게 뭐 판사가 판단을 하면서 과실 책임 묻기 어려운데 억지로 물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도생해라. 알아서 그러니까 그 당신 뭐 그 생명 안전 재산 알아서 챙기면서 알아서 살아라. 이 얘기가 뭐가 달라요? 사법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논리야 뭐 그거는 뭐 논리 어떻게 구성하기 나름이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일에서도 국가 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지난 정부 청와대고 누구도 지금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니 생각할수록 그런 게 아니 정책 당국이 그 과오를 보면서 그 저기 뭐냐면 길거리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을 헤아리고 그렇죠. 파탄한 가정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정책 당국자는 아무도 저기 책임을 안 졌고 오히려 또 이제 그 화근이 됐던 기업은 오히려 공적 자금 받아서 돈 수혜를 받았죠. 입었고 예. 국민만 피 터졌고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그 안전과 그 생명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의 어떤 그 지킴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려. 네. 그잖아요. 보호를 받는, 업해지만 보호를 해주는 주. 업해지면 그렇게 돼버린 결과예요. 국가에 있으면 국가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판결대로라면. 이게 뭐 사회계약론 같은 거창한 이론 다시 끌어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라고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 거였는데 결국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지금 정권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 상권분리 국가니까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행정부한테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직까지도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2021년 지금 오늘이 될 때까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리 그럼 같아요. 2014년 이후로.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의 일환으로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도록 이렇게 검찰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당 검찰개혁 특위로부터 설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안대로라면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만 남게 되고 나머지 인력들 예를 들면 뭐 검찰 수사관들이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민주당은 2월 중에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내고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대충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범위를 두고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기존 검찰 조직은 말 그대로 기소를 하고 예.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만 남게 되는 거가. 완전 이제 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공소청이 되는 공소청이 거고, 되는 거죠. 공소 전담 조직이 되는 네. 거고.
자,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기존 검사들 일부도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부분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기존 검찰 조직이 이제 공소 유지 기능이 된다면 수사관들은 필요가 없어요. 없게 되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검사들은 이제 공소 유지만 하고 예. 공소하고 공소 유지만 하고 음흠. 그리고 밑에 있던 하부 조직들 뭐 수사관들은 대다수 이제 중대 이 범죄수사청으로 이동을 하는 구조로 바뀔 거라 같습니다. 근데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 기능이 있어야 되는 네. 거고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직 나름인데 네. 아마 검사가 지금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헌법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 두든지 간에 검사가 영장 청구 기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청에 둘 수도 있고요. 검찰청 내에 공소청을 만들어 난 다음에 영장만 담당하는 또 부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검사를 통해서 영장이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 근본 취지는 이제 그 권한 쪼개기, 네. 권한을 쪼개는 방법으로서 조직 쪼개기. 근데 이거는 빨리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언론 보도는 뭔가 막 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예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공소청법도 그 냈던 법안도 보면 3년씩 뭐 5년씩 유예를 지금 주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네.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청사진으로 봐야 되지. 이게 6월 달에 되면 6월 당장에 검찰청이 뭐 해체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뭐 쉽지 않겠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보이고요. 뭐 이번 정부 안에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놔도 나중에 다시 또 법이 다시 또 또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뭐 왜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중대한 수사나 기소 이거를 우리 조직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말씀에 따르면 그 포인트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5년 더 버리면요.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 가버려요. 그 다음 정권이 이제 다음 국회 그 만약에 다음 된다고 국회, 그러니까 의석수 만약에 또 그 분포가 달라진다면 그렇죠. 네. 그럼 또 법률 개정 환경이 달라지는 거니까. 바꿔버리죠. 예.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유예 기간 어떻게 두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패스트트랙 때 또 다시 떠올려 보게 되면은 법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이 법만 하더라도 당연히 뭐 국민의힘 등의 제1야당에서는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검찰 등에서는 조직적으로 상당히 또 반발의 기류가 상당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아니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타이밍에 과연 얼마만큼 개혁안을 이뤄낼지도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 지금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예정이 돼 있으니까 또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